아이의 당돌한 외침 한마디에 화려한 칠순 잔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대타로 살아온 55살의 양아들 강태민 사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지요. 누구도 보지 못했던 탐욕의 그림자를 고작 9살 난 주방 이모의 딸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짜 주인이 진짜 핏줄을 죽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죽음의 냄새를 맡는 이 어린아이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할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감동을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엄동설 안의 칼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거친 쇠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대호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주방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하얀 김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대한 국솥 앞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바삐 움직이는 아이가 있었지요. 바로 올해로 9살이 된 사랑이었습니다. 후. 엄마, 손 많이 시렵지? 사랑이는 빨갛게 언 엄마 정숙의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사랑이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정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식당에서 일을 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의 손등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독한 세제와 차가운 물에 하루 종일 젖어 있었으니 제 아무리 강철 같은 피부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을 테지요. 정숙은 그런 딸이 안쓰러워 황급히 손을 빼내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아, 엄마 괜찮아. 저기 가서 멸치똥이나 마저 다듬어. 그러다 실장님 오시면 또 혼날라.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 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 30만 원이 밀려 있었고 사랑이에 다 떨어진 운동화를 바꿔줄 돈 3만 원조차 수중에 없었으니까요. 사랑이는 말없이 엄마의 등 뒤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멸치들을 능숙한 솜씨로 다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사랑이의 눈에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이한 세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이모들이 남긴 잔반 통 위로는 회색빛의 탁한 기운이, 갓 지은 하얀 쌀밥 위로는 따스한 주황색 기운이 아른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물이 가진 기운이었습니다. 사랑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새까만 안개가 내려앉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보라색, 뱀 같은 혀가 날름거리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사랑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싫어해라며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사랑이가 있는 지하 주방에서 까마득하게 높은 곳, 지상 50층 회장실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머리야.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대호그룹의 창업주 강만호 회장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입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10억 원짜리 그림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강 회장의 곁에는 오직 차가운 링거병과
곁을 지키는 55살의 양아들 강태민 사장뿐이었습니다. 강태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진통제입니다. 어서 드세요. 그래야 편해지시죠. 강태민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칠순 노인의 떨리는 손이 약을 받아드는 순간 강태민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속으로 초조하게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죽는 거야? 이 늙은이. 오늘 주주총회 명부 넘기기로 해놓고 또 버티는 건가? 강태민은 강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9년 전 강 회장이 끔찍이도 아끼던 친아들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먼 친척 조카였던 강태민이 양자로 들어와 그 빈자리를 꿰찼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했지만 그의 속내는 시커먼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약을 삼키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밤마다 잃어버린 아들이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태민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준우 핏줄이라도 한번 안아보고 갈 수 있겠느냐?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만 같은데. 회장의 힘없는 중얼거림에 강태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버님, 또 그 말씀이세요? 준우 형님은 9년 전 사고로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제가 아버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강태민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섬뜩한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핏줄이 나타난다면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탑이 무너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오전 일과를 마친 사랑이는 식당 뒷문으로 나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사랑이의 얇은 점퍼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 대호그룹 본사 빌딩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창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랑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50층 꼭대기 회장실이 있는 그곳. 창문에만 짙고 끈적끈적한 새까만 안개가 다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만 왜 저렇게 까맣지? 꼭 누가 죽을 것처럼. 사랑이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노쇠 엽전 목걸이가 윙윙거리며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곳에 누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화려한 황금색 빌딩 꼭대기에 누군가가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사랑이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과연 운명은 이 가엾은 핏줄들을 만나게 해줄까요? 야, 거기 꼬맹이. 너 여기서 뭐하냐? 걸걸한 목소리에 사랑이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뱃살이 불룩 튀어나온 식당 관리 과장이 뒷짐을 진 채 사랑이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과장의 눈초리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했습니다. 너 또 엄마 일하는데 기어 나왔어? 내가 애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손님들이 밥맛 떨어진다고 민원 넣는 거 안 보여? 과장의 고함 소리에 주방에 있던 정숙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제가 얼른 치울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빌었습니다.
사랑이는 엄마가 저렇게 비굴하게 비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지만 꾹 참고 과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의 눈에 과장의 명치 끝에서 탁한 회색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배탈이나 급체를 뜻하는 기운이었지요. 아저씨, 소리 그만 지르세요. 그러다 배 터져요. 사랑이의 당돌한 말에 과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조그만 게 어디서 말대꾸야. 진짠데. 아저씨 아까 족발 드셨죠? 족발이랑 같이 먹은 차가운 식혜가 체해서 지금 뱃속이 꽉 막혔어요. 10분 뒤면 화장실 가서 대굴대굴 구르실걸요? 과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아까 몰래 주방에서 남은 족발을 훔쳐먹긴 했지만 식혜까지 먹은 걸 이 꼬맹이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미쳤나? 내가 족발을 먹긴 누가 먹어.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너네. 엄마까지 싹 다 잘라버릴 줄 알. 꼬르륵 마이너스 쾅. 과장의 호통이 끝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노랗게 떴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더니 그는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으악, 배야. 사람 살려. 사랑이의 말대로 정확히 10분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방 이모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고 정숙은 놀란 눈으로 사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아,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랑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저씨 배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 엄마, 나 심심한데 위층 로비 구경하고 와도 돼? 정숙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과장을 부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는 그 틈을 타 슬그머니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심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올려다본 50층 꼭대기의 검은 안개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살려줘 라고 부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사랑이는 작은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번쩍거리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 틈바구니에 껴서 사랑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마이너스. 50층에 도착하자 바닥에 깔린 카펫부터가 달랐습니다. 푹신하고 고급스러운 붉은 카펫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복도 끝 회장실 문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 방에서 검은 안개가 나오고 있어. 사랑이는 벽 뒤에 숨어 회장실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강태민 사장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밀고 있었지요. 아버님, 오늘 로비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가시죠. 기분 전환도 하실 겸요. 강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가 보기엔 강 회장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의 머리 위로는 검은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특히 심장 부근에는 보라색 독가스 같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저 할아버지, 곧 쓰러지겠는데? 사랑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강태민과 강 회장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자 사랑이는 황급히 옆에 있던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천장에 닿을 듯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회장을 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강 회장은 멍하니 트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트리 맨 꼭대기에 달린 별 장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 우리 준우가 저 별을 참 좋아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는 강 회장의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의 틈새에 걸려 기우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휠체어를 잡아주기는커녕 아주 미세하게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휘청 마이너스. 강 회장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어디선가 튀어나온 작은 그림자가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던져 휠체어 앞바퀴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익. 휠체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고 강 회장은 튕겨나가는 대신 사랑이의 작은 등 위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랑이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야.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뭐야, 저 꼬맹이는 어디서 들어온 거야? 경호원들이 달려와 강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강 회장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꾀재재한 옷차림에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이 화려한 빌딩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아이의 목에서 삐져나온 낡은 노쇠 엽전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건? 강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아들 준우에게 직접 쥐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문 제작. 엽전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민 역시 그 엽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날 밤 그놈 핏줄은 다 타 죽었어. 강태민은 황급히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저 거지 같은 꼬맹이 끌어내. 회장님 몸에 손을 대다니 제정신이야? 경호원이 거칠게 사랑이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거 나요. 난 할아버지 구해준 거라고요. 사랑이가 바둥거렸지만 건장한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이가 강태민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아까 휠체어 손잡이 일부러 놓았잖아요. 아저씨 손에서 보라색 끈이 나와서 휠체어를 밀었다고요. 사랑이의 충격적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태민에게 꽂혔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라색 끈? 그것은 오직 사랑이의 눈에만 보이는 사리의 형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 맹랑한 것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강태민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갈라져 삑사리까지 났지요. 그는 황급히 강 회장을 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님, 듣지 마십시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꼬맹이가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님을, 어떻게 제가 감히. 강태민의 눈가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리는 사랑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의 눈길은 여전히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엽전에 머물러 있었지요. 잠깐, 다들 비켜라.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사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랑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얘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겁먹지 않고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회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우리 아빠가 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부적이라고 했어요. 아빠, 내 아빠 이름이 뭐냐? 윤준우요. 쿵. 강 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준우. 그 이름은 자신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친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성은 엄마인 정숙의 성을 따서 윤씨로 바뀐 듯 했지만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설마, 네. 회장님, 안 됩니다. 그때 강태민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소리치며 회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기꾼입니다. 요즘 돈 좀 뜯어내려고 회장님 잃어버린 아들. 흉내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습니까? 이름이 같은 건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 엽전도 어디 인사동 같은 데서 산 싸구려 기념품일 겁니다. 강태민은 사랑이를 거칠게 밀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네 엄마 누구야? 어디서 이런 교육을 시켰어?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강태민의 손이 닿는 순간 사랑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태민의 손바닥에서 시뻘건 불길 같은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맹렬한 살기였습니다. 아, 뜨거워. 사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의 목에 걸려있던 엽전이 직마이너스하고 울리더니 마치 달궈진 쇠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만 나타나는 엽전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사랑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죽였구나. 9년 전 아빠가 죽던 그날 밤의 기억은 없었지만 사랑이의 몸에 새겨진 본능이 강태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강태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저씨 어깨 뒤에 눈 없는 귀신이 매달려 있어요. 사랑이의 말에 강태민이 흠칫하며 자신의 어깨를 털었습니다. 뭐, 귀신? 네. 그 귀신이 아저씨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어요. 빨리 죽여라고요. 그리고 아저씨 주머니 속에 독약 숨겨놨죠? 로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태민은 저도 모르게 양복 안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밤 강 회장의 영양제에 섞으려고 준비해둔 독극물 캡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년이.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아이의 뺨을 후려칠 기세였습니다. 그만해라. 강 회장의 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강태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다들 뭐하는 게야? 손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 태민이 너 당장 물러서. 강 회장은 화가 난 듯 했지만 사실 그의 눈빛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그리고 저 엽전이 자꾸만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핏줄을 확인하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안팀장, 이 아이를 정중히 내보내라. 그리고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사랑이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용서치 않겠다. 그것은 모진 말이었지만 사실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강 회장의 계산이었습니다. 강태민의 살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에 일단 아이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지요. 사랑이는 보안팀장의 손에 이끌려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나서기 전 사랑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슬픈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고 강태민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사랑이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입모양은 소리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죽었어. 빌딩 밖으로 쫓겨난 사랑이는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픔보다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엽전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열기였습니다. 사랑이가 고개를 들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사랑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태민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꼬마야, 타라.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게. 비서실장의 얼굴에서는 보라색 혓바닥이 낼름거리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맡기 힘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납치였습니다. 과연 사랑이는 이 검은 소나기에서 벗어나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타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타. 비서실장의 거친 손이 사랑이의 조망만한 어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의 눈앞이 새빨간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명백한 납치와 폭력의 신호였지요. 사랑이는 본능적으로 비서실장의 팔을 악 물어버렸습니다. 으악! 이 독종이! 비서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두르는 사이 사랑이는 재빨리 몸을 숙여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퇴근 시간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유괴범이에요. 저 아저씨가 저를 잡아가려고 해요. 사랑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당황한 비서실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젠장, 두고 보자. 쥐새끼 같은 게. 검은 세단은 신경질적인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사랑이는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걸린 엽전이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랑이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엄마가 일하는 식당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도착한 주방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와장창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도둑년, 감히 회사의 식자재를 빼돌려 내 딸년이 회장님한테 행패를 부리더니 엄이라는 작자는 도둑질이나 하고 앉았어? 아까 그 배탈났던 관리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고깃덩어리들을 발로 툭툭 차며 정숙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고기를 훔칩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시끄러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퇴직금이고 뭐고 고깃값 물어내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그것은 명백한 누명이었습니다. 조금 전 강태민 사장실에서 내려온 지시였지요. 그 여자를 당장 잘라버려. 아주 비참하게 쫓아내. 강태민은 자신의 비밀을 아는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엄마의 생계부터 끊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사랑이가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저씨 입에서 지금 보라색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이가 악을 쓰며 대들었지만 과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또 헛소리네.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 엄마가 잘리는 줄이나 알아라. 재수없는 무당년 같으니라고. 과장은 옆에 있던 소금 바구니를 들어 모녀에게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눈보라처럼 날려 정숙과 사랑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가.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2월에 칼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정숙은 얇은 조리복 위에 낡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막막함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사랑이가 울먹이며 정숙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떨리는 손으로 사랑이의 머리에 묻은 소금을 털어주었습니다. 아니야. 사랑아, 괜찮아. 엄마가 안 그래도 그만두려고 했어. 냄새나고 힘든데 잘 됐지 뭐. 우리 집에 가자. 가서 따뜻한 라면 끓여 먹자. 정숙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깨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사랑이는 엄마의 명치 끝에 시퍼런 멍 같은 기운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슬픔이 뼈에 사무쳤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언덕배기에 있는 지하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항상 잠겨 있어야 할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 있던 세간살이들이 마당 흙바닥에 엉망으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냄비, 곰팡이 핀 이불, 그리고 사랑이 아빠의 유일한 사진이 담긴 액자까지 흙투성이가 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에는 빨간 레카칠로 험악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퇴거 불응시 강제 집행. 이게 무슨... 정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새댁, 미안해서 어쩌나. 갑자기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오늘 당장 방을 비우지 않으면 나까지 쫓아낸다고 난리를 쳐서. 새로운 건물 주인. 묻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대호건설, 아니 강태민 사장의 지시였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니요. 갈 곳도 없는데. 이 추운 겨울에 아이랑 길바닥에서 자란 말입니까? 정숙이 집주인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건장한 용역 깡패들이 대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강태민 사장이 차가운 눈으로 이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였습니다. 그러자 용역 깡패 중
우두머리가 다가와 정숙이 아끼던 아빠의 사진 액자를 군홧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지금 마이너스. 유리 조각이 박살나는 소리가 사랑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안 돼. 우리 아빠 사진이야. 사랑이가 달려들려 했지만 정숙이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사랑아, 안 돼. 다쳐. 차 안에 앉은 강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구나.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은 평생 밟히며 사는 게 순리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청소라고 말이지요. 강태민의 차가 유유히 사라지고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 모녀만 남겨졌습니다. 갈 곳도 먹을 것도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부서진 액자를 품에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사랑이는 엄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에서 부서진 액자. 뒷면에 숨겨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죽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비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겉봉투에는 강 회장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준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하지만 사랑이는 편지를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의 작은 몸이 엄마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사랑아, 왜 그래? 눈 좀 떠봐.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인 편지가 차가운 진흙탕 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우리 아이가 눈을 안 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정숙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정숙이 사랑이를 업고 뛰어들어온 곳은 강남 변두리의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옷, 한쪽 신발은 어디서 벗겨졌는지, 맨발에 피가 맺힌 정숙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차가운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님, 접수 먼저 하셔야죠. 의료보험증도 없고 보증금 낼 돈도 없으시다면서 무작정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병원 가보세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 딸이 숨을 잘 안 쉬어요. 정숙이 카운터 유리를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세상은 돈 없는 자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남 상인회 회장이야. 네.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래? 당장 퇴원시켜.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한 60대 남자가 의사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듯 땀을 뻘뻘 흘렸지요. 박 회장님, 혈액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통이 심하시니까 맹장일 수도 있고. 시끄러워.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속 쓰린 거야. 나 바쁜 사람이라고. 남자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 던지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자 눕혀져 있던 사랑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며 소리 지르는 남자를 향했습니다. 사랑이의 눈에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서 시뻘건 용암 같은 기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뱃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혈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모기 소리만 한 아이의 목소리에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웬 거지 같은 꼬맹이가. 사랑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남자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아저씨 죽어요. 머릿속에 빨간 풍선이 빵하고 터진다고요. 이 맹랑한 게 재수없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자가 화를 내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지지 않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눈앞이 번쩍번쩍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하잖아요. 빨리 누우세요. 남자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눈앞에 번개가 치는 듯 번쩍거리고 왼쪽 손가락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쿵! 남자의 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회장님, 응급환자 발생, 뇌졸중 의심됩니다. 빨리 스트레처 카 가져와.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응급실에서 의사는 소름 돋는 눈으로 사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말대로 뇌혈관이 터진 거야. 10초만 늦었어도 즉사였어. 저 아이가 살린 거야.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상인회 회장의 부인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과 사랑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병원비는 제가 다 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갈 곳이 없으시다니 제가 운영하는 여관에 방을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든 편하게 계세요. 벼랑 끝에서 만난 동아줄이었습니다. 사랑이의 신기한 능력이 또 한 번 모녀를 살린 것입니다. 따뜻한 여관방에 누워 정숙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아빠의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사동 청솔 약방을 찾아가거라. 그곳에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열쇠가 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불행히도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죽을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꼬맹이? 대호그룹 사장실. 보고를 받은 강태민이 마시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강태민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년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어? 게다가 그런 요망한 재주로 사람들을 홀리고 다녀. 강태민은 질투심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천재성과 사람들의 환심을 저 천한 핏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능력이 계속 발휘된다면 언젠가 자신이 회장을 독살하려는 계획까지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안 되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건 재미없지. 아주 철저하게 다시는 세상에 고개를 못 들게 짓밟아주마. 강태민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턱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대호 장학재단 출범식 행사에 그 모녀를 초대해라. 예, 그 거지들을 말씀이십니까? 그래, 아주 성대하게 초대해줘.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강태민은 서랍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회장의 만년필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견물생심이라지. 감히 회장님의 물건에 손을 대다 들키면 그땐 동정 여론도 싹 사라질 거야. 도둑년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어 버리자고. 그것은 소름 끼치는 함정이었습니다. 사랑이의 재능을 칭찬하는 척하며 불러들여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도둑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관으로 화려한 금박이 박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윤사랑 어린이를 대호 장학재단 장학생 후보로 초대합니다. 정숙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사랑아, 이것 봐. 대호 그룹에서 너를 장학생으로 뽑아주려나 봐. 회장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까? 순진한 엄마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초대장이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사랑이는 초대장을 받아든 순간 손끝이 찌릿하며 엽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에서 역겨운 보라색 잉크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엄마, 나 여기 가기 싫어. 기분이 이상해. 사랑아, 왜 그래? 이건 기회야. 장학생이 되면 너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응? 한 번만 가보자. 엄마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사랑이. 결국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운명의 날. 모녀는 시장에서 산 가장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차가운 쇠고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지요. 과연 사랑이는 이 교활한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태민의 시나리오대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까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쏟아지는 대호 호텔 그랜드 볼룸. 대호 장학재단 출범식이라는 현수막 아래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수백 명의 귀빈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정숙과 사랑이는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쭈뼛거리고 있었지요. 어머, 저 여자 옷차림 좀 봐. 어디 시장 바닥에서 왔나? 냄새나는 것 같은데?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정숙은 사랑이의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오직 딸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단상 위로 강태민 사장이 올라왔습니다. 말끔한 연미복 차림의 그는 세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기특한 모녀입니다. 윤사랑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스포트라이트가 사랑이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얼떨떨해진 사랑이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태민은 사랑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양. 회장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왔다고 들었는데 잠시 대기실에서 회장님을 뵙고 올까요? 네. 할아버지를요? 그럼. 할아버지가 널 아주 보고 싶어 하신단다. 강태민은 사랑이를 무대 뒤편 VIP 대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강만호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회장이 아끼는 최고급 만년필과 지갑, 그리고 금으로 된 훈장이 놓여 있었지요. 회장님이 피곤해서 잠시 주무시는구나. 사랑아,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면 아저씨가 곧 오마. 강태민은 묘한 웃음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사랑이는 숨죽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회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탁자 위에 놓인 금 훈장 주위로 검붉은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사랑이가 호기심에 훈장 쪽으로 다가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벌컥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강태민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런 앙큼한 것, 내가 감히 회장님 물건에 손을 대? 네,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주머니에 뭘 숨겼지? 당장 내놔. 강태민은 다짜고짜 사랑이의 점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이의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금 훈장이 툭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 빈 주머니였는데 언제 저게 들어간 걸까요? 그것은 강태민이 아까 어깨를 감싸 안을 때 몰래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강 회장이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이 아이가 아버님 훈장을 훔치려다 들켰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강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아끼는 훈장이 아이 발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순간 일말의 연민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널 핏줄인 줄 알고 잠시나마 기대했거늘. 고작 좀도둑이었더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넣은 거예요. 사랑이가 울부짖으며 강태민을 가리켰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실망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내보내라. 그리고 법대로 처리해.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잠시 후 행사장은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사랑,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보호자도 공범으로 연행합니다. 안 돼요. 우리 딸은 어려요.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제가 시켰어요. 정숙이 경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숙을 거칠게 밀쳐냈고 정숙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피를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이는 생전 처음 차보는 차가운 쇠고랑의 감촉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손목이 옥죄어 올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사랑이의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더니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이었습니다. 헉! 엄마. 나 숨이. 사랑이가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강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쉬하고 있네. 연기력 하나는 타고났구먼.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손버릇이 나빠서야.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수백 개의 비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와 모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았지만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와 정숙은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보며 사랑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강태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가짜 손녀. 경찰서 유치장은 춥고 습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우리 사랑이 도둑 만들어서 미안해. 정숙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사랑이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사랑이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날 밤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사랑이의 엽전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장 창문 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달빛이 사랑이의 주머니 속에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비쳤습니다. 그것은 아빠의 편지 속에 들어있던 낡은 녹음기 테이프 교환권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격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야, 이 아줌마야. 그냥 시인해. 당신 딸내미 소년원 보내고 싶어서 환장했어? 철책상 위를 내리치는 형사의 손바닥 소리가 취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형사 김 반장은 정숙의 얼굴 앞에 조서를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애가 훔친 거 봤잖아. 당신이 시켰다고 도장만 찍으면 애는 훈방 조치 해준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형사님. 우리 애는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정숙은 퉁퉁 부은 눈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의 귀에는 소귀의 경일기였습니다. 이미 강태민 사장 측으로부터 두툼한 돈 봉투를 받은 뒤였으니까요. 김 반장의 눈에는 진실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적과 뒷돈만이 중요했지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랑이는 김 반장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피어오르는 시커먼 곰팡이 같은 기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돈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징조였습니다. 아저씨, 냄새나요. 사랑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 냄새? 아저씨 주머니에서 썩은 돈 냄새가 진동을 해요. 나쁜 아저씨가 준 돈이죠? 그거 받으면 아저씨 손목에도 쇠고랑 찰 텐데. 이 맹랑한 년이. 정곡을 찔린 김 반장이 얼굴을 붉히며 사랑이에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잠깐, 그 손 멈추시오. 당신 뭐야?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 이 모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의 박 변호사요. 그리고 강남 상인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왔소. 상인회장? 김 반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번 응급실에서 사랑이가 목숨을 구해줬던 상인회 회장이 은혜를 갚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반장 앞에 녹음기를 툭 던졌습니다. 방금 아이를 협박하고 강압 수사한 내용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이거 언론에 터뜨릴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두 사람 불구속 수사로 풀어줄까요? 김 반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사장의 뒷돈보다 당장 자신의 목이 달아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알겠소. 일단 귀가 조치시키겠소. 극적으로 풀려난 모녀는 경찰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숙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지내실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완전히 벗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태민 사장이 워낙 치밀해서요.
정숙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청솔 약방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변호사 아저씨, 저희 인사동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인사동? 지금 이 밤에요? 네. 거기에 아빠가 숨겨둔 진짜 증거가 있거든요. 검은 세단은 어둠을 뚫고 인사동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고즈넉한 한옥들이 모여있는 골목 끝자락에 낡은 간판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솔 약방. 문을 두드리자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사랑이의 목에 걸린 엽전을 보자마자 대번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바로 준우의 딸이구나. 살아있었어. 살아있었구나. 노인은 강 회장의 오랜 중마고우이자 사랑이 아빠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한의사박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준우가 사고 당하기 일주일 전 나에게 맡겨둔 물건이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훗날 핏줄이 찾아왔을 때 전해달라고 했었지.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가까이 듣지 못한 남편의 목소리가 저 안에 들어있을까요? 딸칵.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가, 그리고 우리 아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여보. 정숙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지금 태민이 형이, 아니, 강태민 전무가 나를 죽이려 해. 내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대는 걸 목격했어.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지만 이미 아버지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더군.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강태민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녹음 테이프가 증거야. 태민이 형이 하수인에게 브레이크 선을 자르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용이 뒤에 녹음되어 있어. 이걸 꼭 아버지께 전해줘. 그리고 부디 몸조심해. 녹음기에서는 강태민의 섬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접니다. 오늘 밤입니다. 준우놈 차 확실하게 작업해 두세요. 사고로 위장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당신들 목숨도 없습니다. 사랑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였습니다. 아빠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도둑 누명까지 씌운 그 악마. 강태민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 영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쾅쾅거리며 약방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 강태민이 보낸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것을 알고 증거를 찾으러 올 것을 예상해 미행을 붙였던 것입니다. 큰일 났다. 뒷문으로 나가거라. 어서. 박 영감이 모녀를 뒷문으로 떠밀었습니다. 사랑이는 녹음기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아빠의 목숨값인 이것만은 절대로 뺏길 수 없었습니다. 잡아. 놓치면 오늘 다 죽을 줄 알아.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끌며 골목을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모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는 높디 높은 담벼락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정숙은 사랑이를 등 뒤로 숨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깡패들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시퍼런 흉기가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사랑이의 눈에 담벼락 아래 쌓여있던 깨진 기와장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와장 위로 노란색 화살표 같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길을 알려주는 엽전의 신호였습니다. 엄마, 저기 개구멍, 저기로 가야 해. 사랑이가 가리킨 곳은 어른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좁은 배수구였습니다. 거기서 깡패의 손이 정숙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찰나 정숙은 사랑이를 먼저 배수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랑아,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엄마, 엄마도 같이 가야지. 엄마는 괜찮아. 얼른 가서 할아버지한테 알려. 어서. 정숙은 자신의 몸으로 배수구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안 돼. 엄마. 사랑이의 절규가 골목을 울렸지만 정숙은 눈물을 머금은 미소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배수구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사랑이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엉엉 울며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비명소리가 심장을 후벼 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 든 녹음기, 이것만이 엄마를 살리고 아빠의 원수를 갚을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사랑이의 눈동자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보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품은 성난 아기 호랑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기다려, 강태민.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사랑이는 대호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 쪽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으흐흐. 이제야 드디어 모든 게 내 손안에 들어왔어. 대호그룹 50층 널찍한 사장실에서 강태민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발 아래로 펼쳐진 강남의 야경이 마치 자신의 장난감처럼 느껴졌지요. 강태민의 뒤편 어두운 밀실에는 정숙이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내 딸년도 곧 내 곁으로 보내줄 테니까. 강태민은 와인 잔을 흔들며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일이면 회장님은 병원에서 영영 눈을 뜨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는 대호그룹 회장 취임식을 생중계로 진행할 거야. 완벽한 시나리오지. 강태민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내일 열릴 취임식에서 도망간 절도범 모녀를 공개 수배한다고 발표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회장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내 딸이 그 녹음기를 가지고 도망쳤다고? 그래봤자 9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경찰? 검찰? 다 내 돈 먹은 놈들인데. 강태민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해. 내일 취임식 전국에 생중계한다고. 그리고 자막 하나 띄우라고 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쥐새끼가 숨어 있다가도 튀어나오게 말이야. 그 시각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의 퀴퀴한 냄새와 찬바람이 섞인 그곳 구석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점퍼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 하지만 사랑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품속에 있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귓가에는 아직도 엄마의 비명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그때 대합실에 켜진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호그룹 강태민 사장,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 및 회장 취임식 거행. 건강이 악화된 강만호 회장을 대신해 경영권을 승계할 예정. 화면 가득 강태민의 가식적인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의 눈에는 강태민의 등 뒤로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업보이자 파멸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 공개 수배 금 훈장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과 9세 여아. 자수시 선처. 사랑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처?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발로 나타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상황. 유일한 방법은 저 악마가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그곳, 전 국민이 지켜보는 그 화려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이는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뉴스에 나온 제보. 전화번호가 아닌 비서실장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비서실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윤사랑.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어디야? 당장 말해. 내일 갈게. 그 취임식장으로. 뭐? 녹음기랑 훔친 물건. 다 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만약 엄마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어? 꼬맹이가 미쳤구나. 좋아. 내일 오전 10시까지 와라. 늦으면 내 엄마는 장례식도 못 치를 줄 알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랑이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를 지켜주세요. 사랑이의 목에 걸린 엽전이 윙마이너스하고 울리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를 응원하는 북소리처럼 말이지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대호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단상을 비추고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붉은 불을 깜빡이며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단상 뒤편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오늘이 지나면 이 나라는 내 것이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그 꼬맹이 오면 무대 뒤로 끌고 가서 바로 처리해. 녹음기 뺏고 엄마랑 같이 묶어서 수장시켜. 알겠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배치해뒀습니다.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호그룹 제2대 회장 강태민 회장님의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강태민이 단상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그는 두 팔을 벌려 그 환호를 만끽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서 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옷차림에 한쪽 신발은 벗겨진 채였지만 그 아이의 주변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사랑이었습니다. 강태민의 연설이 뚝 끊겼습니다. 사랑이는 수백 대의 카메라와 수천 개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하며 또벅또벅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의 눈이 강태민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강태민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던 시커먼 악기가 사랑이를 보고 킥킥킥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태민 아저씨. 마이크가 없었지만 아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꽂혔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아저씨가 잃어버린 양심이랑 우리 아빠의 목숨값을요. 사랑이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방송 카메라가 일제히 사랑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함정에 빠진 사슴이 아니라 제 발로 호랑이 굴을 부수러 온 사자, 새끼의 등장이었습니다. 저 아이 그 숲의 전단에 나온 도둑 아니야? 맞아. 금 훈장을 훔쳐 달아났다는 그 애잖아. 대강당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개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작은 아이의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맨발의 흙투성이가 된 사랑이의 몰골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강태민은 찰나의 당황을 감추고 이내 짐짓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려 했건만 이렇게 행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다니 참으로 유감이군요. 강태민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당장 끌어내. 입도 뻥긋 못하게 막아.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사랑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위압적인 그림자가 사랑이의 작은 몸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 저 가여운 아이가 짐짝처럼 끌려나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단상 위에 선 강태민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저씨 입에서 또 보라색 뱀이 기어나오고 있어. 사랑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어깨 위에 저게 안 보여요? 까맣고 끈적끈적한 괴물이 아저씨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무슨. 강태민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목을 더듬었습니다. 사랑이의 눈에는 강태민의 등에 엎인 거대한 악기가 시커먼 타르 같은 침을 흘리며 강태민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이 사랑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꼬맹이가 얌전히 따라와.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사랑이는 있는 힘껏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이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객석 맨 앞줄 VIP석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 인사동 청솔 약방의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 변호사와 강남 상인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우리 상인회는 저 아이가 뇌졸중 환자를 구하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소. 상인회장의 외침에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태민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저 늙은이들이 노망이 났나? 경호원, 뭐하고 있어? 싹 다 끌어내. 강태민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박영감 일행을 제지하려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그 틈을 타 사랑이가 보안 요원의 팔을 악 물어버렸습니다. 아!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자 사랑이는 잽싸게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단상은 생각보다 높았지만 죽은 아빠와 엄마를 생각하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강태민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회장이 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 작은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눈은 마치 모든 죄를 꿰뚫어 보는 염라대왕의 거울 같았으니까요. 사랑이는 강태민이 서 있던 연단 앞까지 달려가 까치발을 들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찡그렸지만 시선은 모두 단상 위의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사랑이는 숨을 헐떡이며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목숨 걸고 남긴 거예요. 9년 전 우리 아빠를 죽인 범인의 목소리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저거 빼서 마이크 꺼, 당장 꺼. 강태민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송실 엔지니어가 당황하여 스위치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이의 떨리는 손가락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 작은 기계를 마이크에 바짝 갖다 댔기 때문입니다. 치지직, 치직. 잡음 섞인 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타고 전국의 안방극장으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절반만 잘라뒀습니다. 빗길에 속도를 내면 바로 터질 겁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고했다. 뒤처리는 깔끔하게 해. 쥐새끼 한 마리도 모르게. 그놈만 사라지면 대호그룹은 내 거야. 크하하. 그것은 강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고 야망에 번들거리는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인지 뭔지로 만든 가짜라고. 함정이야. 강태민은 핏대를 세우며 부정했습니다. 그는 사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강태민의 거친 손이 사랑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낡은 점퍼가 북 찢어지며 속에 입고 있던 티셔츠 목덜미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이거 안 나? 내 거 내놔. 강태민이 녹음기를 뺏으려 사랑이를 흔들어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된 사랑이의 뒷목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세 개의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국자 모양, 북두칠성을 닮은 기이한 점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 점은 대호그룹의 창업 공신이자 강 회장의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고령 이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과 똑같아. 강 씨 집안 직계손에게만 나타난다는 저 칠성점. 저 아이가 바로 준우 도련님의 핏줄이야. 그 한마디는 녹음기 소리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되어 터졌습니다. 뭐라고? 친손녀라고? 그럼 강태민 사장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그 딸까지 죽이려 한 거야? 기자들이 벌떼처럼 단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태민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저 점은 가짜야. 전현이 문신을 한 거라고. 강태민은 사랑이의 목을 조르듯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야수의 눈이었습니다. 사랑이는 숨이 막혀 쇳소리를 냈지만 강태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끝났어요. 아저씨 어깨 위에 귀신이 아저씨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닥치란 말이야. 강태민이 주먹을 들어 사랑이를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쾅! 강당의 정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할까?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에 있어야 할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휠체어 위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뒤로는 경찰청장과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무릎 위에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구출된 정숙이 힘없이 기대어 있었습니다. 태민이 내 이놈, 내 놈이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강 회장의 분노 섞인 절규가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강태민의 손에서 힘이 풀리고 사랑이는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긴장이 풀린 사랑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실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악인에 대한 처절한 단죄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십니다. 이건 다 조작입니다. 저 계집애가 깡패들을 사주해서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강태민은 바닥에 나뒹구는 마이크를 다시 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자신의 살인 교사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자의 추악한 발악이었지요.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 55살 먹은 양아들의 뺨을 힘껏 후려친 것입니다. 내 이놈,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놀려.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9년 전 내 아들 준우를 죽이라고 지시하던 내 놈의 그 역겨운 목소리를 말이다. 강 회장의 호통에 강태민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벌렸습니다. 강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던 재계의 제왕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노와 회한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내가 너를 친자식처럼 거두었거늘. 내 놈이 감히 내 핏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 남은 손녀까지 도둑으로 몰아주기려 했더냐?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마저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찢어진 옷을 입은 작은 아이 사랑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사랑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카메라가 그 손길을 따라 클로즈업했습니다. 하얀 목덜미 위에 선명하게 박힌 세 개의 검은 점. 그것은 강 회장의 죽은 아들 준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강 씨 집안의 유전적 표식인 칠성점이 틀림없었습니다. 아, 세상에. 강 회장은 아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가 꾀죄죄한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몰라봐서 미안하다. 이 할애비가 눈이 멀어서 내 새끼를 도둑 취급하고 쫓아냈구나. 준우야. 내 아들 준우야. 회장의 통곡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 있던 사람들도 취재하던 기자들도 코끝이 찡해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과는 상관없는 뼈에 사무치는 혈육의 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는 자신의 발치에서 엉엉 우는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회장님이었지만 지금 사랑이의 눈에 보이는 것은 회장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붉은색 실이었습니다. 그 실은 사랑이의 가슴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사랑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나쁜 거예요. 그 말에 강 회장은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그리고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듯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 정숙이 절뚝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의 부축을 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아, 엄마. 사랑이는 회장의 품에서 빠져나와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낸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뜨거운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을 깨뜨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 저건 다 가짜야.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다들 내 말 들어. 강태민이었습니다. 그는 경찰들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뱅글뱅글 돌고 있었지요. 비서실장, 뭐해? 빨리 놈들을 쏴버려. 내가 돈 더 줄게. 10억? 아니 100억 줄게. 강태민은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비서실장은 이미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엄마 품에서 고개를 돌려 강태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저씨, 포기해요. 사랑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아저씨 어깨 위에 있던 검은 악기가 이제 아저씨 눈을 가리고 있어요. 아저씨는 이제 앞이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는 강태민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걸요. 이 저주받은 년이. 공포에 질린 강태민은 무작정 단상 옆 비상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경찰들이 거기서 라고 외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의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강태민은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자신이 뱉은 침에 미끄러져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는 수십 개의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으악! 내 다리, 내 다리. 비명소리가 계단참을 울렸습니다. 정강이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강태민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다리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9년 전 자신이 죽인 준우의 환영이 피를 흘리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지 마.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강태민은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발광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한 그의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려던 대기업 사장이 똥오줌을 지리며 바닥을 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생방송 카메라는 이 모든 추태를 놓치지 않고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리고 오늘부로 강태민을 내 호적에서 파내고 대호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파면한다. 살인죄와 횡령죄,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강태민의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후 찾아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사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정숙 어머민가? 네. 회장님,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 못난 아들 대신 우리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말 면목이 없네. 강 회장은 며느리 정숙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역시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올라 회장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에 품고 있던 엽전을 꺼냈습니다. 엽전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하고 따뜻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사랑이의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 편히 쉬어. 사랑이는 허공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랑이의 눈에는 아빠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세상에 갚아야 할 은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과연 사랑이네 가족에게는 어떤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무효야. 내 변호사 불러. 김 변호사 어디 갔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서울 구치소의 독방. 다리에 깁스를 한 강태민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창 너머 교도관은 싸늘한 눈길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김 변호사. 그 양반이 당신 변호 포기한다고 사임계 내고 간 지가 언젠데.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준 돈이 얼만데. 강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창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살인 교사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침몰하는 배에 남으려는 쥐새끼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 명예, 인맥,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작은 아이의 입김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 썩어야 할 감옥과 매일 밤 찾아올 악몽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대호그룹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만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엉거주춤 앉아있는 정숙에게 다가갔지요. 정숙은 최고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거친 손마디는 여전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숙을 불렀습니다. 주방 아줌마에서 아가로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내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늙은이가 무능해서 너희 모녀를 그 추운 길바닥에 방치했구나. 강 회장은 정숙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정숙이 화들짝 놀라며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강 회장은 품에서 하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은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고운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사장에서 맨발로 끌려가던 정숙의 모습이 가슴에 사무쳤던 강 회장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리 다리를 뻗어보거라. 아버님. 강 회장은 며느리의 발에 직접 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정숙의 발 뒤꿈치에 회장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발이 시리지 않게 해주마.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너와 사랑이만큼은 꽃길만 걷게 해주마. 정숙은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와 회장의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울었습니다. 10년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사랑이가 들어왔습니다. 사랑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박 변호사와 상인회장 그리고 인사동 박 영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은인분들 모시고 왔어요. 강 회장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그가 평범한 시장 상인과 촌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손녀와 며느리를 지켜주셔서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상인회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별 말씀을요. 저 꼬마, 아니 사랑 양이 제 생명의 은인인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영감도 허허 웃으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준우 녀석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야 마음을 놓겠구먼. 강 회장은 즉석에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오늘부로 대호 장학재단의 이름을 준우 사랑재단으로 바꾼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여기 계신 며느님 김정숙 여사께서 맡으실 것이다. 또한 여기 계신 세 분께는 평생 대호그룹의 VIP, 대호와 함께 원하시는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려라. 그것은 파격적인 보훈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호그룹 본사 앞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태민의 흔적은 모두 지워지고 대신 사랑이와 정숙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렸지요. 사랑이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검은 안개가 자욱하던 빌딩 숲이 이제는 따스한 황금빛 기운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는 목에 걸린 엽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엽전은 더 이상 뜨겁지도 윙윙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의 체온처럼 따뜻할 뿐이었지요. 아빠, 보고 있어? 나 약속 지켰다? 사랑이의 혼잣말에 대답하듯
창밖으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한 조각이 둥실 떠갔습니다. 마치 아빠가 잘했다. 우리 딸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긴 겨울을 끝내고 진짜 봄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랑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자며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가자. 오늘 메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다. 네, 갈비. 사랑이는 환하게 웃으며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길고 길었던 시련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이의 신비한 능력, 그 눈은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돕게 될까요?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대호그룹 본사 앞 화단에도 노란 개나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윤준우 추모공원. 강 회장과 정숙 그리고 사랑이가 나란히 아빠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 앞에는 사랑이가 직접 쓴 편지와 아빠가 생전 그토록 좋아했던 붕어빵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사랑이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점퍼 차림의 꼬질꼬질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머리에는 아빠가 선물해줬던 것과 똑같은 빨간 댕기 대신 예쁜 머리핀을 꽂고 있었지요. 아빠, 그거 알아? 할아버지가 요즘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신다? 어제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짜다고 투정 부리시다가 엄마가 눈 흘기니까 바로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다 드셨어. 사랑이의 제잘거림에 뒤에 서 있던 강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진짜로 맛있어서 그런 게야. 정숙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눈물말을 날 없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는 연분홍빛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 아버님도 우리 사랑이도 내가 잘 지킬게. 당신은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 강 회장도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우야, 내 아들 준우야. 내가 남겨준 이 보물들,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마. 그러니 부디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웃는 얼굴 보여다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주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사랑이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묘비 주위를 감싸고 있는 찬란한 무지갯빛 기운을요. 그것은 아빠가 보내는 사랑과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호 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준우사랑 재단에서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이 초청되어 연주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이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아이들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아이, 서툴지만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아이. 그 아이들의 머리 위로 각기 다른 색깔의 아름다운 기운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저 언니는 노래를 부를 때 목에서 파란 나비가 나오네. 저 오빠는 손끝에서 초록색 싹이 돋아나고 있어. 사랑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눈은 단순히 죽음이나 불행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찾아주는 축복의 눈이라는 것을요. 사랑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눈으로 아빠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지요. 사랑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사랑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꿈이 생겼어요. 오, 그래. 우리 손녀 꿈이 뭘까? 의사? 판사? 아니요. 저는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요. 강 회장과 정숙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거창한 직업보다 사랑이다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꿈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퇴장이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을 견뎌낸 그들에게 이제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춥고 낮은 곳에 있던 작은 씨앗이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사랑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춥고 시린 겨울일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누구나 사랑이처럼 빛나는 보석 하나쯤은 품고 계실 테니까요.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이의 엽전이 뜨겁게 달아올라 길을 알려주었듯 여러분의 간절함이 언젠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사랑이의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찾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달봄 사연이었습니다.